헝다그룹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사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아대는 기자들이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어제 중국 시장 플러스로 끝났죠. 뭐 아시아 시장도 별 문제가 없었고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깨졌는데, 어제 미국 시장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냥 주요 이슈는 이거예요. 연준 미팅, 다음 주에 있을 연준 미팅 이전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발표가 나올지 불안정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헝다 얘기는 아예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게 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차트거든요. 최근 이틀 동안 오르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굉장히 많이 가치가 상승했거든요. 튀어 올라가는 속도도 줄어들고 있고 해서, 이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는 별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하나의 기업을 완전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그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를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분께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혜택과 관련돼서 대규모 땅을 사고 거기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실제로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는 게 밝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인들의 행태도 볼 수 있고, 그런 행태를 처벌하는 중국 당국의 패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공중분해 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제 회사채 거래가 중지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은 타격을 받을 거고요. 금융시장 시스템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생기면 그거는 뭐 정부에서 인수해 버릴 겁니다, 아마. 하청업체 건설기업들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라, 이런 뜻이에요. 채권이나 이런 회사채가 그 철퇴를 맞을 때 커버를 안 해주는 건. 그래서 중국 투자에 개별적인 회사채 투자하고 개별 주식 투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 지수는, 이거 피델리티 데이터입니다. 섹터별로 놓고 보면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재주 관련된 많이 빠졌고, 소재주 많이 올랐었는데 이 소재주하고 산업주가 올랐었죠. 에너지주 튀면서. 근데 에너지주보다 상대적으로 산업재하고 소재주가 더 많이 빠지고, 에너지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어제 보면 여기 애플이 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모더나가 많이 빠졌는데, 모더나가 많이 빠진 이유는 이겁니다. FDA에서 광고샷을 거부했습니다. 16대 2래요. 파이자나 이런 쪽에서 부스터샷을 해야 된다라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냈는데 무시하는 거죠,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팔아먹으려고 그런 걸 내는 거고, 그 다음에 FDA 자문단이나 이런 쪽에 압력을 주는 거죠.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스터샷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안 할 거라면 그 백신들이 결과적으로는 제3세계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 제3세계 쪽에서 그 제조업 파트의 부품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국가들이 뭐 베트남이 대표적이고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백신을 못 맞아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단 토대는 그나마 마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미시건 대학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거든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아직 안 내려가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제 내려가던 게 세게 내려갔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참고하면,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미시건 심리지수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중간에 경기 확장 국면에 여기 짙은 색이 수축 국면이고 이렇게 환한색이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 국면이 올라가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현상들은 종종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GDP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요번에 그 3, 4분기에 GDP가 빠지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가 떨어지는 거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경기가 둔화된다거나 수축된다거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는데 뚝 떨어졌는데 다음번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중소자영업자들 뭐 이런 쪽, 중소기업죠. 이런 쪽인데 얘는 이제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경기 확장 국면에 요동치다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건 대학 심리지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경기 수축을 알리는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진로의 홈밸류,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밑에 같이 볼까요? 이거는 위계권 명목이고 이건 실질이거든요. 주택 가격에 명목하고 실질이 같이 맞붙어 있는 건데, 제가 금 얘기도 드렸지만 주택 가격하고 금 가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투자 대상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주식하고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그거 이외에 원자재나 뭐 금값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옆으로 개걸음을 칩니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고점에 올라와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상단이다.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하고 아래로 꺼지거나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질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단 접으셔야 될 거고, 다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 차트를 제가 안 꺼내놨는데, 미국의 장기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전체 추세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잡혀야 될 상황에 와 있긴 맞고,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코로나 언택 때문에 변두리 지역 쪽으로 그 집값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셌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텍트 쪽으로 제대로 넘어오고 있다는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집값이 잡힐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기사가 좀 중요한데 가끔 보여드리죠. 그 김현석 씨의 월스트리트 나우. 이거는 김현석 기자께서 9월 17일자에 올린 기사입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시한폭탄 부채한다 이렇게. 여기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게 만화가 재밌어요. 나는 맨날 이달에 이게 빠지면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9월이야. 딱 9월 달에 빠지면 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따귀를 맞고 있죠. 이 밑에 내용이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보여드리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이 기사를 뽑은 건 이 부채 한도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부채 한도들의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8월달에 이 문제가 한번 생겨가지고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됐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좀 불안정한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 13년도 부채한도 상향 지연에 대해서 일부 연방정부가 폐쇄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될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하고 공무원들 월급들을 안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2, 3주씩 막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 또 나왔네요.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있죠. 2011년도 하반에.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미국 부채가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만 5천이나 28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28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거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이게 한도에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한도가 나와 있죠.
8월 1일자로 28조 5천억 달러의 한도가 복원이 됐는데 현재 연방연구가 28조 4,273억 달러라고 얘기가 나오죠.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지급해야 되는 현금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재무부에 이게 계좌거든요. 미국 재무부 계좌 보면 계속 현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한 2,500억 달러, 2,3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이 빠지는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죠. 지금 이 데이터는 8월까지 나온 거예요. 보면 볼까요? 어디 보자. 9월달 나온 게 있네 여기. 9월 15일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 빠지고 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한도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거하고 세금 문제하고 이렇게 막 맞물려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데 이거는 실제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타결될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걸 핑계를 대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테이퍼링도 걸려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가치 배수가 많이 높다는 얘기도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래 통상이라면 내년도 상반기쯤 한 3, 4월쯤 정점을 치면서 그 뒤에 한번 조정을 세게 받고 뭐 이런 게 원래 시나리오인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올 하반기에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몇 분들 뭐 한두 분의 의견에 조정 가능성들이 오픈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약간 관망의 태세를 갖거나 현금을 확보하고 관망의 태세를 갖춰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현금을 털어내기에는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조정이 이미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정 부분 머리를 두고 반등하면 그 시점에 다시 현금을 확보할 겁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포지션 항상 제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그리고 이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손정인 씨가 쿠팡을 안 팔겠다 그러더니 팔았답니다. 어제 생각나시는 분은 없나요? 어제 뒤통수를 친 분 한 번 또 말씀드렸잖아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테슬라 팔아줬겠죠.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에서 듣는 얘기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 그분들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전문가라고 해서. 물론 투자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계속 쿠팡 얘기를 하지만 쿠팡이 지금 주가가 여기 보시면 30달러대가 깨졌거든요. 얘가 35달러에 상장했을 겁니다 아마. 얘가 고점까지 갔을 때 60달러대까지 안 갔나요? 넘었었네요. 60달러. 반토막 이상 난 거죠. 항상 물음표를 던져봐야죠. 과연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 이렇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는 걸 물음표를 찍어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점 거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반등하고 일정 부분의 횡보를 거치거나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굳이 제가 말릴 필요는 없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주식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오커스를 창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커스가 호주하고 영국하고 미국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AU, 영국의 UK, 그 다음에 미국의 US를 따가지고 AU, K, US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커스 내용 안에 보면 호주에다가 영국하고 미국이 그 핵잠수함과 관련된 기술을 전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프랑스가 잠수함을 계약하고 팔도록 돼 있었는데 호주한테 이 계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의 뒤통수를 치면서도 이걸 만든 이유가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노컷 뉴스입니다. 호주는 왜 도박
게시판에서 집문서까지 걸었으니까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9월 17일자 기사고, 이 기사는 권민철 특파원께서 쓰셨네요. 그러니까 호주가 중국하고 대척점에 쓰려고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호주가 사실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데, 여기 보시면 석탄, 와인, 쇠고기, 랍스터, 보리 등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주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서로 정면 대결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그쪽에서 그 중에서 이제 호주는 미국과 손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서방 국가하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지금 가끔 외줄타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줄타기를 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붙어야 되죠?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관련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지 않더라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정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은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한 기사를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여기 보면 아시아경제인데, 아시아경제의 9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현우 기자께서 올리신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 TPP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하고 태평양, 미국 이렇게 주도한.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탈했죠. 트럼프 때 이탈했습니다. 그걸 이제 일본이 들어가면서 뭔가를 구축해서 만들었는데, 가입 국가를 보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 대륙, 미주 대륙하고 아시아 지역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오커스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결성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구석에 몰리기는 싫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못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반대 국가들, 뭐 일본이, 호주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이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두겠지만 들어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건 헤럴드 기사인데, EU도 포위망의 가세에서 중국, 그러니까 이건 좀 전에 기사를 보여드렸고, 이거는 헤럴드 기사 9월 17일자 기사인데, 이거는 누가 쓰셨냐면 김수환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EU가 대만과 무역 합의를 추진할 것을 알려졌다. 지금 대만하고 단독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계속 중국 애들이 뭘 한마디씩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십, 이거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EU 쪽에서. 영국도 유럽 탈퇴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EU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항행의 자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EU 회원국 해군 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도양하고 태평양 쪽으로 EU의 군사력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이걸 보면, 잠깐 지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양하고 태평양 쪽으로 EU 쪽에서, 이쪽에서 유럽 쪽 국가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겠다는 뜻이죠.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호주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 태평양 쪽으로 밀려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거기에 이제 호주까지 가담하면서 군사적으로 여기다 핵잠수함, 일본은 핵잠수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 1위,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인도까지 6개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뭐 한 대긴 하지만 인도는 그래도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인도나 혹은 여기 호주, 그 다음에 이쪽에 미국 쪽하고 이렇게 완전히 쌓여지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여기서 쌓는 군사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팽창하는 정책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이에요. 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를 한테 무엇인가 압박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중국이 우리까지 압박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쪽으로 뭔가 의군을 두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줄타기에 그러니까 이 중국이 뭐 회방을 놓거나 강압적으로 우리를 뭐 무조건 끌어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이걸 한쪽 방향으로 막 자꾸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쓸데없는 얘기들이었고요. 사실 제가 외교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쓸데없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포드가 전기 트럭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아직 테슬라에서는 전기 트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트럭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테슬라 대만인 리비안이 이거 전기차 트럭을 출시한다고 또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테슬라가 그 성장성의 배수가 굉장히 높이 얹혀져 있는데 경쟁업체들이 여기저기서 막 치고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그만큼의 레이팅을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세적으로 길게 보면 테슬라한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경쟁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는 성숙 국면에 있는 산업이고, 전기차가 블루오션이 맞긴 한데 그게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전기차로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테슬라 혼자 모두 다 그걸 독식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테슬라 주식을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캐시우드 언니께서 앞으로도 7배 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5년 안에, 짧은 시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김철선 기자께서 9월 17일에 올린 건데, 루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코드가 LCID입니다. 이거 맞을 겁니다, 아마. LCID. 그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이 기업입니다. 여기 보면 LCID라고 돼 있죠.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갔던 건, 얘가 스펙을 인수하면서, 이 스펙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스펙을 인수하면서 상장이 됐는데 급격히 올라갔다가 가격이 꺼지고 현재 이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테슬라보다 185km를 더 달리는, 주행거리가 800km가 넘는, 부산을 왕복하겠죠, 서울에서. 이 정도면 주유소, 그러니까 그 충전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상당히 혁신적인 거죠. 근데 여기가 삼성하고 LG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았답니다. 2016년도부터. 근데 이제 이 배터리의 용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얘가 그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 어디 있더라. 나중에 한번, 여기 있네요.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 출신인 롤린스는 루시드 전기차가 공기역학을 고려한 설계를 채택했고, 그래서 주행에 효율적인 모터와 부품을 탑재했기 때문에 테슬라 차보다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라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장담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이건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가 그나마 전기차가 탑이 테슬라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걸 뛰어넘는 자동차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또 경쟁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방에서 계속 지금 경쟁자들한테 치고 있는데, 과연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루시드를 투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기업이지만, 기업이 이게 지금 아직 이제서야 인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인도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어딘가 여기 있네요. 올해말이라고 돼 있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약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해야 될 주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술력이 여기까지는 와 있다. 이런 기술력을 알고 있다면 요새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현대차 관련된 건데 아시아경제입니다. 9월 17일자고 밑에 보시면 조영신 기자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중국 쪽에서 현대차하고 특정 지역, 중국의 31개성, 광둥성이네요. 광둥성에다가 이제 수소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에 그 총경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기술 격차 존재하는데 중국도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여기 보시면 현대차는 지난 4년간 18,000기의 수소연료 전기기 시스템을 생산해서 완성체에 적용했다. 그리고 수출했다. 미국하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 선진국에. 그래서
그 중국도 여기 밑에 보면 뭐 만 몇천 대를 보유 2025년까지 보급하겠다.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수소차도 무엇인가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현대차가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 다음에 화석연료차 이 세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어쩌면 균형 잡힌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물론 이게 세 가지를 다 합작해서 한다는 것이 폭발적으로 무엇인가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지만 전기차는 사실 마진율이 박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너지 신문인데 이거는 8월 2일자고 신석주기자께서 쓰셨는데 전 세계 수소차 점유율이 55%그 이전에는 65%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6,781대입니다. 6천 만 대가 안 되죠. 시장 점유율이 65%였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 5,151대입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한 해 판 거에 거의 한 8, 90%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55%를 유지했는데 도요다가 미라이를 앞세워가지고 좀 쫓아오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판매에 딱 두 대죠. 지금 두 곳에서 전부 다 점유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양축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형 그 수소 관련된 그 트럭 같은 것들은 뭐 스위스나 이런 쪽에 이미 수출을 했었죠. 현대차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루시드는 한쪽 쪽으로 편향돼 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균형을 잡고 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안정을 추구한다면 국내 현대차도 나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 쪽으로 계속 쫓아갈 거라면 저는 테슬라를 가느니 루시드를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결정은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모든 사항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되지 다른 사람의 말을 100%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잡다한 얘기로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